떡둘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 아닌가. 2027년 착공이 들어가려면 자꾸 이게 여론을 호도하는 게 선도지구 지정이 되고 이게 바로 이주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재건축이 단계가 굉장히 많은데 아무리 특별법을 만들어도 조합 설립을 해야 되고요. 또 사업시행 계획 인가도 받아야 되고 시공사 선정, 관리 처분 단계가 굉장히 많은데 마치 선도지구 지정이 되면 바로 이사 나가는 것처럼 아, 지금 그게 그렇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비싼 집은 아무래도 덜 팔리고요. 일기 신도시는 이주 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합니다. 한 주간의 집값 흐름, 부동산의 주요 현안,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이번 주는 주택시장 동향이 어떻게 됐는지 요 한 주간 통계부터 좀 볼까요? 네, 주간 통계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는 또 살짝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서울이죠. 주간 매매 가격 변동률이 0.11%였는데요. 0.1%가 2주 지속이 되다가 0.11%까지 살짝 상승폭이 확대가 됐는데 이번 주는 0.09%, 0.02%포인트 상승폭이 축소가 됐습니다. 뭐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느낌이 오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확실히 둔화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수도권 지역은 0.07에서 0.05%, 지방은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큰 변동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달 전하고 비교하더라도 뭐 서울이 한 달 전이 0.12%였으니까요. 뭐 0.09% 거의 뭐 보합장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네. 역시 이것도 통계는 통계잖아요. 그냥 평균 통계고 이제 강남구는 0.23%, 서초구는 0.13%니까 역시 또 인기 지역들 강남권은 여전히 또 상승 속도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기는 했는데 시중에서 대출금리는 도리어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창구에서 이른바 창구지도 이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나요? 영향을 미쳤겠죠.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KB에서 매매 가격 전망 지수란 걸 이제 매달 발표를 하는데요. 이게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들 6천 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합니다. 오를 것 같아 내릴 것 같아 한번 찍어봐 네. 라고 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최근에 살짝 내려왔어요. 9포인트 내려온 101을 기록했는데 이게 5월에 100을 넘어가고요. 100이 넘어가면 더 오를 것 같아. 0에서 200까지 수치화하거든요. 그래서 100 200 가까이 갈수록 매우 올라가는 건데 매우까지는 아니고요. 101을 기록했으니까 이거 좀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어떻게든 수치를 보면 살짝 내려왔는데 중요한 거는 상승을 전망한 중개업소가 13.7%고요. 하락을 전망한 중개업소가 12.5%. 그러면 나머지 73.8%는 보통 몰라 그냥 보합이야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뭐 올랐다 내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73% 정도 되시는 중개사들이 그냥 보합 보통 현 상황 유지. 현 상황 유지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서서 우리 보는 통계와 거의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집값 기대 심리 지표도 9개월 만에 살짝 꺾였습니다. 3포인트 꺾여서 116을 기록했고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도 뭐 살짝 1.2%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제가 어제도 그 지지 옥션에 있는 이주연 연구원 만나서 커피 한잔하면서 또 물어봤거든요. 자주 만나시는 것 같아요. 그쪽 용산 갈 때마다 이제 한 번씩 만나서 야 경매 상황 어때 한번 네. 물어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안 좋은데 강남 쪽만 여전히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 강남은 낙찰 가율 잘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다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전체적인 건 보합인데 역시 네. 인기 지역들 강남 쪽은 매매든 경매든 모두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다 기준치 위에 있네요. 상승폭이 맞습니다. 하락한다 이 말씀이니까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는 보합권이고 인기 지역은 여전히 올라간다는 건데 네. 이게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는 확실히 거래 비중이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정책 대출까지 커버할 수 있는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좀 거래가 되고 네네. 9억 원을 초과해서 수십억 원대 아파트는 대출이 안 나와서 거래 못한다. 네. 이게 요즘 상황 맞나요? 요즘 상황 맞죠. 이제 확실히 이게 갈려지고 있는데요. 9억 원 이하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43%에서 52.6%로 이제 거래가 더 늘어났는데 9.6% 포인트 늘어났죠. 아무래도 뭐 정책 대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9억 원에서 15억 원 초과는 6%포인트 줄어들었고요. 거래가 더 줄어들었고요. 30억 원 이하, 15억 원에서 30억 원 이하도 4%포인트 줄어들었는데 재미있는 건 30억 원 초과
부분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0.3%포인트 늘어나서 30억 넘어가는데 뭐 대출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나오면 받는 거고 안 나오면 내 돈으로 살래라는 야. 그들만의 리그의 시장이기 때문에 30억 역시 넘는 집은 현금 주고 산다 이 말이에요? 뭐 대출 안 나오면 현금 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또 토지 거래가 묶여 있으면 전세 끼고도 못 사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이게 대출을 받는 분들과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분들의 차이가 또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특례 대출도 좀 금리를 올리거나 한도 줄인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래도 이쪽은 아직 집행이 되는 모양이죠? 잠정 유예가 됐고요. 하려고 했는데 이제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잠정 유예가 됐는데 저는 정책 대출을 규제하기는 정부도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명분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집값 올라가는 게 뭐 고가 아파트를 규제를 해야지 가계부채가 뭐 9억 원 이하 주택을 규제한다고 해서 대부분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은 또 평균 가격이 높잖아요. 중위 가격이 높아서 실제로 규제할 명분은 저는 좀 약하다고 보여집니다. 아 이거 정책 대출 가지고도 너무 헷갈리게 하니까 한도 축소한다고 했다가 네. 한도 축소를 유예한다고 했다가 네. 이번에 다시 한도 축소를 비수도권은 안 하고 네. 수도권만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왔다 갔다 방안이 하니까 헷갈립니다. 안 나왔습니다. 네네. 이게 좀 헷갈리는데 헷갈리는 게 하나 더 있어요.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 선도지구라는 게 먼저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요거 선정하고 이제 착착 이사 내보낸다고 하더니 선도지구 착공이 아직까지 7천 가구에 불과하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왜요? 네. 이게 이주 단지 우리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제 멸실을 하고 멸실이 이제 철거를 한다는 얘기죠. 멸실하고 새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멸실하면 거기 사는 분들이 이사 가야죠. 이사 가야죠. 근데 어디로 이사를 가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이 지금 선도지구가 28,000호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물론 순차적으로 진행은 하겠습니다만 28,000호가 나오면 안 그래도 전세 가격 올라가는데 그 일대가 아마 엄청난 폭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주 대책을 마련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각 지자체에서 이주 대책 너무 힘든데 우리 이거 못 마련하겠어라고 지금 볼멘 목소리들을 내고 있고요. 네. 분당에서는 지금 8,000 가구 정도 선도지구 예상하고 있는데 선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00 가구 정도만 이주 대책이 마련될 것 같다라는 지자체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토막이 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뉴스가 지금 나왔고요. 국토부에서는 이제 반박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무근이다. 우리는 3분의 1이라고 우리가 제한하지 않아. 우리는 다 하기를 원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주 대책을 만드는 지자체에서는 힘들다고 하고 있으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 아닌가. 2027년 착공이 들어가려면 자꾸 이게 여론을 호도하는 게 선도지구 지정이 되고 이게 바로 이주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재건축이 단계가 굉장히 많은데 아무리 특별법을 만들어도 조합 설립을 해야 되고요. 또 사업시행 계획인가도 받아야 되고 시공사 선정, 관리 처분 단계가 굉장히 많은데 마치 선도지구 지정이 되면 바로 이사 나가는 것처럼 지금 그게 그렇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인데 이제 1번 타자 정하고 시작이 되는데 마치 2027년에 착공 들어갈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게 또 보통 일반적인 재건축 같은 경우도 이렇게 대단지 같은 경우는 한 2주하는 데만 3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 나가 통지 받고 이사 나가는데 네. 2027년이 가능한데 지금 조합 설립도 안 된 상태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전혀 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를 지금 국토부하고 지자체가 야 우리 3분의 1밖에 못할 것 같아. 아니 좀 더 해. 3분의 1도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데 10년 15년 걸리는 사업을 지금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 마신다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이주 대책도 쉽지 네. 않습니다. 우리 가자지구처럼 난민촌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죠. 아파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파트 만들 땅도 없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책 나왔을 때부터 소장님이 2027년 착공은 약간 빠듯한 스케줄 같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불가능하다고 했고요. 되면은 그렇죠. 커피 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커피가 되면은 사준다고 하셨는데 커피는 제가 사 먹어야 될 것 같고요.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참 이게 쉽지가 않네요. 힘듭니다. 이게 11월에 정부가 추진하는 초대형 주택 공급 대책이 또 나온다고 했거든요. 네네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공급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정부의 큰 프로젝트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해서 이제 뭐 선도지구가 28,000호 정도 많은 물량들이 나오고요. 이제 그린벨트 풀어서 이제 5만 가구 정도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후보지를 보면 그린벨트를 풀잖아요. 네. 아무데나 풀면 안 되니까 수요가 있는 송파구. 우리 송파구 아마 올림픽파크 포레원 옆쪽에 보면 그린벨트 많이 있는데 그쪽이 풀릴 것 같고요. 강남구 서초구 일대에도 안 풀었던 그린벨트들 그렇죠. 남아 있습니다. 서초구에 많죠. 거기 풀고 경기도에서는 하남 지역, 하남, 감일, 감북 지역에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풀어서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하는 거고요. 이것도 발표한다고 해서 바로 개발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발표되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하면 10년 이상. 우리 2018년에 3기 신도시 발표되고 아직도 본청약 이제 인천 계양이 처음 들어갔고요. 나머지 토지 보상이 안 끝난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금 발표하면 지금 2024년이니까 뭐 빨리 해도 2035년 정도에 청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약을 그때 한다고요? 네. 그럼 집에는 언제 들어가요? 집은 2035년에서 2040년 사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20대가 청약을 하면은 40대 돼야 이주가 그렇게 가능하다는 생각하시는 게 얘긴데. 저는 합리적인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군요. 네네. 그럼 시장에 물량이 실제로 공급되는 거는 굉장히 나중이군요. 그렇죠. 아무리 빨라도 저는 10년이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신도시가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빨리빨리 개발하는 그렇죠. 정책인데 신도시도 지금 2018년에 발표하고 아직도 착공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고요. 2기 신도시도 아직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건 좀 긴 안목으로 10년, 20년 후에 물량을 지금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발표를 마치 지금 공급되는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또 우리 국민들이 또 혼란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이 빠르게 올라간다 하니까 공급이 나올 거라는 사인을 주고 싶은 마음은 맞습니다. 알겠는데 네네. 생각보다는 입주할 수 있는 시점은 굉장히 늦을 수도 있다. 근데 당첨이 되기도 너무 어렵고 네. 제가 한 5만 5천 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주변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제 청약에 주변에도 없습니다. 청약에 당첨됐다는 사람을 제가 살면서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3대가 덕을 쌓아서 청약이 돼도 그래도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네. 야 이거 당첨돼도 감당이 되겠어?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청약통장 해지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사실 당첨이 돼도 문제고요. 당첨이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아, 저도 대구 고민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도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분양가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요. 서울 같은 네. 경우는 3.3제곱미터당 우리가 평당이라고 하죠. 평균 분양가가 4,400만 원이 넘고요. 수도권 지역이 지금 2,792만 원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한 평이잖아요. 한 평이 2,700만 원이면 서울도 아니고 수도권입니다. 야. 그러면 이게 나는 10평도 사기 힘들 텐데 라는 생각이 이제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국평이라고 하잖아요. 전형 8사로 환산하게 되면 수도권 지역이 평균이 9억 5천만 원 분양가가 서울은 15억입니다. 그러면 평균이 15억 원이면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학교 다닐 때 반평균이 80이면 엄마 나 80점 우리 반평균 딱 맞췄어라고 하면 칭찬받을까요? 야단 맞을까요? 좀 더 노력하지 그랬어. 이렇게 그렇죠. 하시겠죠?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게 평균이 이렇고요.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역세권에 또 좋은 입지 인프라를 갖춘 곳들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맞죠? 분양가입니다. 그런데 주변 시세는 또 더 높죠.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살짝 낮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당첨이 돼도 이 가격을 아무리 중도금 대출을 받아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가장 문제되는 거는 일단 건축비가 많이 올랐다. 건설 공사비 지수가 3년간 27.9% 상승을 한 게 이제 영향을 줬다라고 알려지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건축비 영향을 주지만 주변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분양가도 따라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야, 그 어렵다는 당첨을 해내신 분이 있어요? 자랑을 해주시네요. 하상욱님, 과천에 추첨 당첨 1인이요. 이야. 와, 추첨 정말 이게 힘들거든요. 가점도 아니고 추첨이면은 네. 이미 1주택이 있는 분이잖아요. 1주택이든 무주택이든 아무튼 뭐 추첨에 당첨이 와. 됐으니까 이거는 정말 전생의 나라를 구한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되는 분이 계시는구나. 아주 귀인을 만났네요. 근데 이 정도로 쉽지가 않은데 공사비 얘기를 네.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공사비가 그렇게까지 많이 올랐어요? 공사비가 오른 거는 사실인데요. 저는 공사비가 27.9% 올랐다고 해서 분양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는 아니 좀 없습니다. 과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대지비라고 하죠. 땅값이 한 60% 이상 차지하고요.
이제 공사비가 40% 차지하는데 이 40% 중에 또 건축비 여러 가지 뭐 마진이라지 생각해 보면 이게 30% 올랐다고 해서 전체 분양가가 30% 올라가는 거는 솔직히 과하죠. 납득하기는 비중으로 어렵거든요. 따져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주변 집값이 올라가면 분양가는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분양가 책정 기준이 지나치게 고분양가를 하면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니까 안 되고요. 지나치게 낮게 하면 수익이 계약자한테 가고 건설사들이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속된 말로 딱 애매한 수준. 아 이거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안 수준으로 하기는 딱 조금 아쉽고 그렇죠. 들어가자니 허리가 좀 휘청하고 휘청한데 새 하지만 아파트야. 하지만 생활이 불가능할 만큼은 아니고 이 정도로. 그렇죠. 그 정도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주변의 허들이 올라가게 되면 따라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시하고 부동산을 대할 때는요. 이 시장이 체급이 없어요. 프로스포츠는 체급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끼리 헤비급은 헤비급끼리 붙는데 여기는 체급이 없이 붙는 링이라는 거 항상 기억하셔야겠어요. 근데 실버스테이 얘기도 오랜만에 나오네요. 네. 시범사업 공모를 연내 추진한다는 건데 실버스테이가 뭐였죠? 이제 이 소식을 들으면 신라스테이나라도 이게 또 아이고야. 실버스테이는 또 뭐야라고 이제 제가 그 개그 하실까봐 약간 걱정했는데. 걱정했어요? 근데 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 노인 복지 주택이라고 이제 실버타운이라고 하는데요. 실버타운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뭐 분양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임대로 할 수도 있는데 다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가장 맛있는 밥은 남이 해주는 밥이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한결같이 암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말고요. 남이 네. 해주는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실버타운인데 이게 가격이 높다 보니까 정부가 실버타운의 95% 이하 가격으로 하고 이제 증액도 5% 이하로 제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해서 이제 입법 예고해서 이렇게 좀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실버타운은 그 소위 말해서 고가로 비용 지불 가능한 분들만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렇죠. 그거랑은 좀 다르고 공공성이 보장이 좀 된다. 공공성이 보장되고 가격은 좀 저렴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요양원하고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 갖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요양원은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본인 부담금 20% 내고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 컨셉이고요. 실버타운은 건강한 분들이 돈 있고 건강한 분들이 들어가서 내가 편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컨셉입니다. 국고 보조는 전혀 없습니다. 약간 의료와 레지던스를 합쳐놓은 그렇죠. 그런 형태가 될 텐데 네네. 실버타운에 들어간다. 이 임대료는 얼마 정도 해요? 임대료도 천차만별입니다. 양극화인데요. 네. 뭐 이제 임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장 낮은 임대료는 보증금이 6천만 원부터 비싼 거는 10억 원까지. 예? 서울에 보증금이 있는데요. 10억 원? 네, 근대 입구역 근처에 있는 더 클래스 500이라는 유명한 곳인데 네. 보증금이 10억이고요. 이제 혼자 들어가면 한 달에 한 800만 원, 800만 원 정도 내야 월세가요? 되고요. 예. 야. 부부가 들어가면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뭐 호텔급 서비스에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좀 좋은 시설이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데요. 이게 들어갈까 말까? 이게 진짜 정답이야? 아니야를 고민하는데 이 개인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들어가신 분들 중에 굉장히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오히려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이야기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살다 보면 다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이잖아요. 자녀 자랑을 우리 아이고. 아들은 자주 찾아오고 용돈도 많이 준다라고 하면 나는 아이고, 돈이 어머니, 있는데 아버지들. 우리 아들이 안 찾아오니까 또 전화해서 너는 왜 안 찾아오니? 아들은 피곤하다. 나 저 바빠요라고 네. 끊고 그 스트레스 또 내부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소장님 이게 약간 논외의 얘기지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노후에 네. 노인들끼리만 모여서 사시는 게 과연 좋을까? 최근 미국이나 일본에서 시도하고 있는 이른바 뭐 실버타운은 그것뿐만 아니라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에 들어갈 수 있게 해서 네. 세대 통합형으로 많이 추진을 한다고 하거든요.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쵸. 노인들이 몰려 있으면 공통된 주제가 맨날 자식 자랑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자기 옛날 얘기. 이게 자꾸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 옛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이렇게. 말이야 그러면서 누구 얘기하면 아 나는 그거보다 더 좋은 데 있었어라고 얘기를 하면
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저는 몰려 있는 것보다 골고루 세대를 섞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기 사는 지역에 계속 사는 게 저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요즘에 유튜브에서 소위 말하는 임장족을 비판하는 콘텐츠가 참 많이 올라오던데 비판한다고요? 임장이라는 거는 현장에 나가서 매물을 보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임장족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 아는데 현장에서 왜 왈가왈부가 많은 거예요? 요즘 뭐 크루가 유행이잖아요. 뭐 크루. 조깅 크루도 있고 임장 크루도 아, 있는데 여기도 혼자 안 가는구나. 네. 하는 건 좋은데 네.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집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임장을 가는 거는 괜찮은데 그냥 공부하러 가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저 공부하러 왔어요라고 하면 괜찮은데 집을 살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임장을 갑니다. 그러면 부동산들도 바빠 죽겠는데 진짜 손님인 줄 알고 이제 시간을 투입하게 되고요. 네. 집주인들은 연락을 받잖아요. 진짜 손님인 줄 알고 매물을 회수하거나 그럼 호가를 올립니다. 대청소해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람 온다고 세입자는 하면. 청소하고 또 손님들이 오니까 아기 키우는 분들 막 신경 써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집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소유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는 좋은데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장을 합리적으로 하면서 현장에서 폐도 끼치지 않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뭐 이게 크루로 다니는 거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사실 뭐 엄청난 기술이나 이게 돈 받고 교육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렇게 교육할 문제는 아니고 저는 제일 좋은 건 내 생활 속에서 퇴근하는 길에 동네 부동산 들러가지고요. 아메리카노 한 잔 사서 이야기 나누면서 커피 믹스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노하우는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다른 부동산에 가서 밝게 인사하고 음료수 하나 주면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때로 몰려다니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하는 건 남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매물을 내놓을 때 하고 보러 다닐 때도 팁이 있는데 이 집 저 집 다 가서 물어보시면 큰일 납니다. 그 집 보러 오는 사람이 나는 혼자지만 네네. 5군데 부동산에서 그 집을 물어보시면 집주인이 호가를 올립니다. 그렇죠. 집주인은 전화 5통 받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여기저기 내놓으면 아니 이 물건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아 급한가?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요건 딱 믿을 만한데 한 두 군데 내놓으시고 네네. 가시는 분들도 딱 마음 잡고 가시고 웬만한 거는 요즘 인터넷으로 다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요.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그렇게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